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스 공인중개사무소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거죠. 그 보존처분 중에 가압류라는 말이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또 자세히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또 모르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보증금에 이렇게 채권 가압류가 들어와서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뭐 그런 질문도 들어올 수 있고요. 들어오더라고요. 부동산 등기부에는 가압류라고 이렇게 턱턱 등기가 되어 있는 이런 가압류 거래하기도 좀 만만치 않고 그냥 뭐 법무사에 뭐 말소서류 맡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뭐 한 건이면 다행이지만 뭐 가압류, 뭐 가처분, 뭐 가등기 또 이것들이 얼구에 있는 건저당하고 이렇게 순위가 막 뒤죽박죽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인데요. 등기부에 이렇게 순위대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이런 그 보존 처분 같은 거, 제한사항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조금 분석도 좀 할 줄 알아야 원만하게 또 고객한테 신뢰도 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또 컨설팅비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른 뭐 세금도 여러 가지도 뭐 공부도 하고 뭐 공부할 것도 많고 공법도 공부를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이렇게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뭐 가등기라든가 가처분, 신탁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올려볼 테니까는요. 오늘은 일단 조금 쉽게 가압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캡처 질문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질문 하나를 캡처를 해왔습니다. 임차인이 뭐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지 어쨌든 임대인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 답변에 가압류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그 금액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등기부에 보면 가압류라고 표시를 하면 그래서 가압류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이 얼마냐? 내가 원하는 돈이 얼마냐라고 해서 금액이 명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갖다가 해방 금액이라고 표시를 하고 공탁을 했네요. 이 해방 공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임차인한테 그냥 말소서류 갖고 와라. 뭐 돈 돌려줄 거 돌려주고 뭐 인감이랑 말소 뭐 이런 그 신청서에 뭐 도장 찍어서 갖고 와라.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하고 말소서류 갖고 오라고 하면 되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이렇게 그 감정도 좀 있고 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취소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방 금액을 갖다가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이 가압류에 강제로 이렇게 주말 처리한다라고 그러죠. 말소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칼라로 등기부를 띄워보면 실제로 빨간 줄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빨갈 주자를 써가지고 빨간 선으로 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방 금액을 공탁을 하고 가압류 취소를 신청을 하면 이렇게 말소를 해줘버립니다.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 없죠. 이에 따라서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은행에 그 공탁금을 납부하고 가압류 명령을 갖다가 발령한 그 법원에 가가지고 가압류 취소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취소를 했네요. 자, 그런데 가압류는 반드시 소송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압류 임시적인 어떤 지위이기 때문에요.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게 시시비비를 좀 가려서 이 돈이 네 거냐 내 거냐 이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소송을 했는데 임차인이 공탁금을 받아가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고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겼네요. 그런데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이 공탁금을 갖다가 이건 뭐 가외의 얘기인데요.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공탁소에 가가지고 나 이거 판결문 갖고 왔으니까 공탁금 내주세요라고 한다라고 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명령 또는 추심 명령을 받아가야 되는데요. 이 차이는 뭐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정확한 타이틀은 제3채무자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또는 제3채무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것을 갖다가 받아서 그래서 공탁소에 가져가면 돈을 내줍니다. 물론 경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명령을 할 것이냐 추심 명령을 할 것이냐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판결문이라는 집행 번원이 있어야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공탁금을 갖다가 회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주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확정 증명서를 호치켓으로 판결문에다가 콕 찍어서 법원에 가지고 가면 자기가 낸 공탁금이죠. 자기가 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하자면 가압류 취소를 갖다가 가압류권자한테 그 합의에 의한 말소 서류를 구하지 않고 혼자 가서 이렇게 그 말소를 하고 거래는 했겠죠 이제. 그리고 소송이 이어져서 승소 여부에 따라서 누가 그 돈을 가지느냐 요거 잠깐 봤는데요. 그래서 가압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가압류라는 거는 뭐냐면 금전채권 돈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 돈을 왜 안 주냐. 그래서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 채권을 갖다가 뭐 이 채권이 뭐가 있느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가지는 뭐 매매 대금이라든가 뭐 대여금 빌려준 돈 요거 뭐 요즘은 뭐 쓰지도 않는 뭐 수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 양수 뭐 이 양수라고 해서 뭐 물이 아니고요. 양도금 양수금 뭐 그다음에 이런 돈들이 채무자가 받아야 될 돈이 있다면 그다음에 또 채무자가 받아야 될 공사 대금이라든가 뭐 임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갖다가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내가 판결을 받아서 판결문 갖고 이렇게 압류를 하면 되겠지만 그 전에 빼돌릴 수도 있으니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다가 그 처분권을 갖다가 잠정적으로 빼앗아 놓는 보전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된 거 그래서 뭐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든가 부동산을 갖다가 뭐 내놓으라고 하는 뭐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인도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유권을 다투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금전으로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분금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전채권 외에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가처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이제 부동산 가압류라는 게 있는데요.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이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산동 뭐 146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 뭐 이렇게 해서 집합 우리가 아파트다 토지다 뭐 건축물이다 하는 그런 부동산이 특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분하고는 다르죠. 지분 표시도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기부에 보면은 공동 지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등기부를 이렇게 보면요. 갑 지분 뭐 2분의 1 을 지분 뭐 2분의 1 이렇게 지분이 또는 뭐 몇 제곱미터당 뭐 내 거 몇 제곱미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한 부분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부분만 가능하지 공동 등기돼 있다라고 해서 채무자가 어린데 갑 지분까지는 가압류는 불가능하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입니다.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남편 지분과 부인 지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남편이 채무자예요. 그런데 부인 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부부니까 되느냐 안 됩니다. 자, 타인 부부도 안 되는데 뭐 타인은 되겠어요?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자, 단 채권자 대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대위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위권이라는 말은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늘 같이 쓰이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채무자가 집을 이렇게 다 지었는데, 토지 위에다가 자기 집을 다 지었는데 이걸 등기를 안 하고 있다. 아니, 등기를 해야 내가 뭐 가압류를 하든지 뭐 경매를 하든지 할 텐데 이 등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채무자가 건축한 집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 그러면 관련된 서류 같은 거를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강제로 이거를 등기를 하게 만듭니다. 하게 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가압류 표시를 하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대위권과 취소권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등기 부동산 바로 나오네요. 미등기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압류 됩니다만은 이건 밑에 좀 내용을 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인데요. 요거를 갖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기다가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보존이 없는, 말하자면 등기부가 안 나왔는데 거기다가 가압류 등기를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냐. 그러니 대위권을 써서 채무자 대신 소유권을 갖다가 보존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뭐 우리가 뭐 흔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코가 맹맹거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내용에는 보면 자동차라든가 중장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는 등록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딱지 띄고 뭐 세금 안 내고 그러면 자동차 등록증에도 이렇게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관공서들이 이렇게 압류라는 표시를 쓰는데요. 우리가 뭐 돈 못 받았다, 예를 들어서 받을 게 있는데 상대 채무자가 이렇게 자동차가 있더라,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차가 있더라 그러면 차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도 그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가압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절차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예를 적용을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규정을 갖다가 준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기계 소형 선박, 우리 항공기,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도 다 등록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중장비 이런 것들 전부 다 등록 원부가 있죠. 하다못해 지게차 뭐 이런 것들, 뭐 포크레인 뭐 이런 것들도 다 등록 원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동차 가압류의 기준, 뭐 자동차가 부동산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전체가 부동산 가압류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체동산 가압류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체동산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 집에 살림살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범위가 대단합니다. 살림살이는 뭐 당연히 뭐 동산이겠죠. 그렇지만 뭐 집에서 키우고 있는 뭐 강아지도, 비싼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도 뭐 재산권으로 볼 수 있고요. 동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공장, 뭐 이런 창고 하시는 분들 보면 고가의 이런 기계류, 어떤 장비,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유체동산이라고 하는데요.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갖다가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유체동산이라고 보고 전체를 갖다가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 금지된 이런 유체동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질권 설정이 먼저 됐다든가, 뭐 양도가 먼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뭐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 그래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버렸는데.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금전채권 가압류, 이제 채권 가압류가 나왔네요.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렸는데 채권에 대한 가압류라는, 또 채권 가압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가압류라든가 유체동산 가압류는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가압류를 표시하는 방법은 부동산은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고요. 유체동산은 집행관을 통해서 이렇게 갖다 딱지를 붙입니다. 가압류는 노란 딱지인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그러면 채권 가압류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제3채무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3채무자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채시성을 가진 자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채시성을 가진 권자라는 언니가 있고, 채시성을 가진 무자라는 언니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채무자한테 돈 받으면 그만인데요. 얘가 이제 돈이 없어. 그런데 제3채무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채무자도 뭐 장사를 했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받을 돈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채무자한테 돈 줄 게 있는 채무자.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거 돈 주지 마라. 가압류이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공정증서라든가 판결문 이런 집행 권한을 확보를 한 뒤에 압류를 해서 너한테 돈을 받아올 테니 일단은 주지 말고 있으라라는 그 보존 처분을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뭐 채무자, 종류 이런 것들을 갖다 표시해가지고 그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뭐 일을 하고 있어서 뭐 인건비를 받을 게 있다든가 뭐 통장에 돈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가압류를 걸었는데 현재는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압류를 걸고 난 다음에 날짜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돈 줄 게 생긴다든가 통장에도 돈이 이렇게 통장에도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더라. 그런 장래 채권이죠. 이런 것들도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어떤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정한 양도 금지하는 채권이 있고요. 민사특별법으로 정한 금지한 압류 채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금,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또는 동산으로 치면 뭐 이런 하나밖에 없는 밥솥, 한 벌밖에 없는 옷 이런 것들은 제가 스크립트에 별도로 기재를 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금지하는 채권도 있더라. 그 밖에 이제 가압류 종류를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뭐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권, 뭐 장비를 갖다가 뭐 내가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그런 인도 청구권, 부동산도 내가 받기로 한 인도 청구권이 있더라. 우리가 흔히 아는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스포츠 회원권, 뭐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 유체동산에 관련된 채권에 관련된 뭐 집행법이 약간씩 조금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압류가 대상이 되더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지분권, 공유 지분권, 우리 그 바다 같은데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특허권도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은 재산이 없는 재산이죠. 실용신안권도 있습니다. 특허권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 특허소에서 다 확인을 하면 돈 되는 것들은 꽤 이렇게 돈이 이게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권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판결문을 받는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공매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뭐 사원권 이런 뭐 되게 어려운데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합원의 지분권, 그다음에 주식 인수권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권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우리가 이 실무를 하다 보면 등기부에 이렇게 가압류가 이렇게 턱하니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고, 뭐 거래 직전에, 뭐 잔금 직전에 이렇게 가압류들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말소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가압류 걱정은 없죠.
그런데 임대 같은 경우는 가압류 취소를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만약에 임대인이 패소를 한다 그러면 뭐 물론 뭐 순위야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없겠지만 나중에 경매가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또 머리 아픈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가압류 취소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임대인 또는 소유주 건물주한테 이렇게 그 방법을 제시를 함으로써 신뢰감도 좀 받을 수 있고 또 알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압류 취소 1번에 해제라고 돼 있는데요. 이걸 뭐 말 그대로 줄 거 주고 말소서류 갖고 오세요라고 해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건물주 말하자면 피가압류권자의 동의 없이 가압류권자가 그냥 뭐 해제하면 됩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 가압류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방공탁 서두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임차인하고 또는 뭐 가압류권자하고 합의가 안 됐나 봅니다. 또는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한데 엿먹어라. 난 니한테 직접 주기 싫다. 그래서 법원에 갖다 맡길 테니 법원에 갖다 맡기고 내가 뭐 가압류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돈은 네가 알아서 받아가라. 뭐 이런 거죠. 해방공탁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면 반드시 이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탁소에 나 공탁할게요 가면 뭐 우리 집 뭐 담보로 잡힐게요. 뭐 이렇게 뭐 내가 받을 언제 결제 나니까 좀 받아줘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현금 들고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등기부에 가압류가 이렇게 기재가 되면 반드시 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금액만큼 들고 가가지고 공탁을 하면 그래서 말소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가압류 취소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면 금전 공탁서라는 걸 갖다가 내줍니다. 그래서 그 공탁서를 가지고 공탁금 납부하고 그렇게 하고 가압류 취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가압류 취소하고는 관계없는 참조로 이렇게 잠깐 끼워 넣었는데요. 채권자가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얘가 돈을 안 받는다. 해외에 있거나 뭐 어디 아픈지 연락도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채권자를 위해서 법원에다가 변제 공탁을 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더라. 해방 공탁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변제 공탁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변제를 갖다가 안 받고 지체를 하는 경우에,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변제공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들이 이렇게 변제공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세 번째 방법 중에 또 보면 이의 신청과 제소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내가 당했는데 피가압류권자 입장에서 가압류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억울하다, 열받는다. 내가 아무리 이게 내가 돌려줄 돈이 있기는 하지만 금액도 틀리고 또는 뭐 집도 뭐 엉망으로 써가지고 뭐 강아지 키우고 벽지 다 뜯어놓고 해서 내가 좀 다 돌려주기는 아까워서 내가 이거 망설이고 있는데 가압류를 네가 걸었어? 근데 그 실질적으로 또 손해를 따져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신청을 통해서 일종의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가압류를 갖다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소명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무에서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네가 걸었으니 네 돈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가압류 거는 절차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가압류권자한테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정권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압류를 거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이건 소송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가압류권자한테 소송을 제기를 하라라고 하는 제소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라는 전제로 하는 소송 절차인데요. 그래서 이 채권자,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네요. 언제까지요? 14일 이내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압류를 당한 사람이
가압류를 발령한 그 법원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맹하도록 이런 제소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14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요거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압류 취소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사정 변경 등 요거는 아까 그 해제하고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해제는 아까 이렇게 뭐 합의를 했으니 가압류권자가 혼자 가서 이렇게 그 법무사 통화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말소를 이렇게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정 변경이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튼 그 가압류 이유가 소멸이 되었네요. 뭐 합의를 받거나 돈을 줬거나 또는 이렇게 뭐 대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합의가 됐거나 또는 그 밖에 또 사정이 바뀐 때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고 났더니 뭐 내가 조금 좀 금액도 좀 다르더라. 또는 뭐 받을 거 따져보니까 또 아닌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아까 제소명령 같은 경우에 소를 제기하고 소장이 가압류권자한테 도달된 다음부터 14일 이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소송도 안 해. 이 경우는 제소명령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의 목적인 소송을 진행을 안 해요. 그렇게 하고 등기된 채로 3년간 내내 그냥 내비뒀어. 그랬을 때 과거에는 10년 우리가 그 제소기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종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으면 말소의 대상이 됐다가 조금 2000 몇 년도인가 했을 때 5년 동안 안 하면 말소를 취소를 할 수 있었다든가 2005년인가 그때부터 3년 동안 제소를 하지 않으면 말소를 할 수 있다,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확인을 해보고 이게 가압류가 등기가 된 지 3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멀쩡하게 그대로 가압류가 등기가 돼갖고 거래를 못한다 이럴 때는 소유주의 재산권에 또 이 침해가 또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 뭐 종류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가압류 명령의 효력입니다. 효력.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압류라는 거는 내가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예를 들어서 뭐 2020년에 가압류를 건 사람이나 2022년에 가압류를 건 사람이나 우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안분 배당, 나중에 경매를 가서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분 배당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건저당이라든가 이런 순위 따지는 거하고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혼자서 이렇게 갔다가 가압류를 걸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판결문 결과의 예우에 따라 상관없이 효력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증금에 대한 뭐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그냥 똑같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M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한테 너한테 이제 가압류 들어갈 겁니다라고 알려주고 하는 그 바보는 없죠. 그래서 가압류의 조건이라는 거는 신속하게 합니다. 기습적으로 하고 잠정적입니다. 내가 이거 뭐 정확하게 이게 얼마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신청인의 말만 믿고 그게 이제 맞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압류를 결정을 해주거나 등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미래행성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채무자 알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오늘 이 내용은 요건데요. 우리 중개 실무에서 가압류가 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조금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많이 해봐도 가압류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압류라는 거는 어쨌든 그 소유권을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경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가압류가 돼 있으니 뭐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뭐 복잡해지고
또 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하죠. 어쨌든 소송을 목적으로 하고 소송에서 만약에 집주인이 패소를 한다 그러면 또 경매로 날아갔을 때 나는 또 보증금을 건질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뭐 정확히 또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압류 등기부에 압류라고 표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들은 압류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나라나 지자체 관공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소송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닌 압류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해당 관청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어디 무슨 과, 부가세면 부가세, 국세, 그 다음에 과태료다, 무슨 벌금이다, 이런 것들이 무슨 해당 관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밀린 세금 또는 벌금 등의 이 전화를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그 확인 서류를 갖다가 소유자한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관공서에 전화를 하면 이 밀린 돈이 얼마예요 이런 것들 전화하면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해당 그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도 잘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에서 공제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소유자 본인에게 이제 압류를 당한 본인에게 스스로 해결을 하고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국세 같은 경우에 순위가 나중에 이렇게 가압류 보다 빠르든 늦든 어쨌든 국세 우선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세가 우선이지만 국세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국세를 연체를 한 원인 날짜가 가압류나 건저당 당시보다 늦게 발생이 돼 있다라고 그러면 국세라 하더라도 순위를 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다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빠지겠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해당 관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거 언제부터 이게 체납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다 뺏길 돈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에서 손님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이제 알고는 있어야 하고 이제 적었는데요.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결론을 보면은 가압류는 소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시적 시위에 불과합니다. 가처분에 비하면 채권 금액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해결 방법이 가처분보다는 좀 쉽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법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일종의 재판이 열리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제3자에게 송달이 되면 그때부터 가압류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할 때 채권 가압류는 크게 이렇게 관계는 없죠. 부동산 가압류 역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일종의 재판 과정을 거치고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한다 그럽니다. 같은 그 나라 기관이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부탁 좀 하자라고 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가압류는 효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압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관청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확인하면 팩스로 요구해도 되고 누가 전화해도 알려주더라고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종합 금액을 갖다가 확인을 하면 되고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되게 친절합니다. 돈 받으려고. 그런 거는 엄청 전화도 잘 받고 친절해요. 또 그 다음에 채권 가압류를 한 뒤에 가압류는 반드시 소송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승소를 했을 경우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해서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를 하면 되고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가압류권자들하고 반드시 개갑할 때는 안분배당 엠빵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후에 승소를 했다. 자, 이제 가압류 등기된 그 부동산 채권 가압류권자가 승소를 했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압류 이런 표시를 안 씁니다. 우리는 그 압류 대신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말이 뜹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끝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는 배당 요 때는 이제 순위 같은 거 따져야 되지만 어쨌든 가압류권자는 우선순위가 없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등기부 등본에 이제 가압류가 이 뒤에 등기부를 제가 하나 첨부를 했는데요.
그때 볼 텐데 소송 진행 여부도 파악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무슨 여기 보면 이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부에 보면 무슨 2021 카단 뭐 가압류는 반드시 카단입니다. 카단 무슨 카단 뭐 땡땡땡땡 이 사건을 가압류 사건을 갖다가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요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채권자 채무자 중 한 명의 이름 두 글자를 치고 또 무슨 눈에 보이는 비밀번호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내용이 뜨고 만약에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가압류 사건에 관련된 연결된 소송 사건 번호도 검색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압류는 그냥 말소하면 그만인데요. 말소하고 소송도 같이 취소를 해야 되는데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압류만 말소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급하니까 뭐 빨리 말소부터 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말소는 해줬는데 나는 소송은 뭐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가압류는 말소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임차인도 드리고 뭐 또는 뭐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는 이제 경우는 다릅니다. 뭐 그때는 가처분으로 가야 되겠지만 뭐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순이익이기는 하지만 경매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들도 이제 사전에 우리가 또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압류 사건이 소송하고 연결이 됐는지 집주인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물어보면 좋겠죠. 뭐 그래서 이 사건 소송 사건도 검색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동시행으로 우리가 뭐 매매할 경우이죠. 잔금할 때 매도인한테 가압류 말소 서류를 요구하고 잔금과 함께 법무사에 보통 말소 서류 넘기고 해결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가지고 잔금 치르는 당일 날에도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것도 또 확인도 하고요. 잔금 치를 때는 뭐 보증금이든 뭐 잔금이든 뭐 이거 처리할 때는 당일 등기부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뭐 팔고 나면 그만이겠지만 그 다음 사건은 이제 소유권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뭐 소송이 진행돼서 승소를 했거나 말거나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는 가처분으로 가야 될 경우지만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임대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전에 반드시 말소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 권고를 해서 말소를 하면 좋겠지만 불발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강제로 취소할 수 있는 가압류 취소 종류를 갖다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해방공탁이라든가 뭐 이런 이의제기라든가 그다음에 재소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법을 갖다가 임대인이라든가 뭐 소유자한테 말하자면 가압류를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방법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등기부의 사건 검색 등을 통해서 소송 진행 여부도 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뭐 압류 뭐 돼 있는 그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또 사건이 가압류가 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가압류권자하고 합의가 좀 잘 안 되고 그럴 때 강제로 이걸 갖다가 뭐 일단 취소하고 또는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상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유권자하고 이런 그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유자도 어쩔 수 없는 가압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하고 연락이 안 된다. 또는 내 전화를 아예 안 받는다 이놈이. 또는 상대도 하기 싫다. 뭐 이런 경우들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좀 이렇게 중간에 나서 가지고 제가 통화 한번 해볼게요. 해서 이렇게 풀리는 경우들도 꽤 있죠. 많죠. 그래서 가압류권자 연락처를 한번 줘보세요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래서 합의 여부를 뭐 이렇게 알아보거나 아니면 뭐 이의 신청이라든가 제소 그 명령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까 나의 사건 검색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이 가압류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변제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 합의를 유도를 한다든가 그리고 씨알도 안 먹힌다 그랬을 때는 취소하고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제시하는 등 중개사가 이런 전반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갖다가 안내할 때 신뢰감이 크게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는 뭐 거래가 좀 오래 가더라. 나중에도 이제 좋은 소리 듣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터넷 등기소에서 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게 뭐 자주 보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뭐 부동산 열람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늘 잔금이라든가 보증금 이런 거 잔금 치를 때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직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습관,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말소가 되었는데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어떤 뭐 경매라든가 가압류, 뭐 가처분 이런 것들이 없는지 반드시 당일 직전에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갖다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가압류 사건 검색할 때는 나의 사건 검색 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슨 법원 무슨 몇 년 반드시 이 가압류는 카단입니다. 나중에 뭐 채권 이제 압류는 뭐 타채, 경매는 뭐 타경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사건 번호를 땡땡땡땡 치고 소유권자나 가압류권자 2명 중에 뭐 이름을 갖다가 뭐 저는 김정훈이니까 김정 요까지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2020 요런 거 갖다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이제 사건 내용이 쭉 뜨고 그래서 이 가압류에 대해서 연결된 사건 번호 소송 사건도 있는지 없는지도 검색이 됩니다. 자, 이거는 꽤 이렇게 볼만할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등기부를 제가 하나 첨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가압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압류만 보겠습니다. 가압류를 보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네요. 강제 경매 신청도 들어왔네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내용이 다릅니다. 강제 경매는 임의 경매는 설정권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임의 경매가 되겠고요. 강제 경매는 어쨌든 가압류를 건 사람이 소송을 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돈을 주고받을 때 공정증서라는 집행권원 같은 거를 갖다가 작성을 해줬다면 그런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을 할 때 강제 경매라는 말을 씁니다. 건저당권자는 언제든지 내가 돈 못 갚으면 경매하세요라고 허락을 해준 거기 때문에 강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임의 경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던 가압류라고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제가 이게 나무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지웠는데요. 뭐 2001 뭐 카단 뭐 땡땡땡땡 이렇게 이제 사건 번호가 이제 검색이 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도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공탁을 하려면 요 돈을 갖다가 공탁서에 맡겨야 요렇게 말소를 취소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 표시도 되어 있고 그래서 해결이 된 모양이에요. 여기는 빨간 줄로 이렇게 주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소한다 그러죠. 이렇게 요거는 해결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는 언제 해결이 됐나요? 밑에 가보니 7번 순위 7번에 있네요. 5번 가압류가 등기가 말소가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다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돈을 갚았나 보네요. 그래서 가압류권자가 요걸 갖다가 해제를 한 것 같습니다. 공탁을 했을 때는 얘기가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 가처분도 소유권을 다투는 이 가처분도 있는데요. 이 8번 가처분도 해제를 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가처분, 가압류 이 조건이 특정이 되어야 지분이 특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유자가 있고 공유자가 지분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지분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을이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채무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지분은 가압류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채무자라면 이 사람에 대한 지분도 가압류가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다 있길래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가압류를 좀 훑어봤습니다. 뭐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회가 될 때 또 더 좋은 또 아이디어라든가 더 쉽고 이렇게 와닿는 설명이 또 오르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는 요 가처분도 한번 알아보고 기회가 되면 그 다음에 등기부의 가등기라는 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신탁 그 다음에 미등기 유치권 이런 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등기부 이렇게 아까 본 등기부에 보면 이렇게 보면 가압류 한 건 정도 걸려 있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압류 뒤에 가처분, 또 뭐 가처분 뒤에 가등기, 그 다음에 이 얼구에 가면 또 뭐 건저당, 뭐 이렇게 순위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들을 보면 아유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별거 아닌 내용들인데요. 머리 아파 몰라 뭐 할 것 필요도 없고 아이 나 그거 안 해도 돼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뭐 사심이 좀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요런 어떤 해결 안 되는 부동산이 없다. 다만 이제 여기 보면 미등기라든가 유치권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것들 뭐 사실 말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훑어보면 공부를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늘 가압류에 대해서 또는 뭐 가처분 가등기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